그 2장인데 2장의 만세전을 보세요. 이게 원래 이제 염상섭의 작품이죠. 여기 보면 염상섭인데 염상섭이 이제 원래 이게 만세전이라는 말은 독립만세 이전이라는 뜻이에요. 만세전 원래 뜻이 독립만세 이전. 그러니까 독립만세 알죠? 1919년 그렇죠. 이전이라는 그렇죠. 아, 잘 풀어주셨어요. 1919년 3월 1일 이전이라는 뜻인데 원래 이 작품은 이제 묘지라는 작품이었어요. 원래 이 연제목은 묘지. 그래서 이제 이게 신생활에 연재가 됐다가 나중에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작품이 이 만세전은 검열이 되게 좀 많아요. 검열을 일제에서 검열을 되게 많이 했다는 걸 좀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 그래서 만세전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그 시대일보라는 그 신문에 연재가 돼요. 시대일보에 연재가 됐다. 좀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 작품은 이제 뭐 다른 건 좀 넘어가고, 이 작품은 이제 시간적, 공간적 배경으로 이게 보면, 이게 1918년 겨울, 그러니까 1919년이니까, 이전이니까 1918년이겠죠. 이 1918년 겨울에 이제 3.1운동 직전이죠. 그러니까 3.1운동 직전 한 23일간을 이야기를 써놓은 거예요. 3.1운동 직전에 23일간의 이야기가 만세전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이 도쿄에서부터 쭉 가죠. 뭐 이 작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도쿄에서 뭐 고베로 갔다가 시모노세키로 갔다가 부산으로 갔다가 김천, 대전 뭐 이거 지역까지 몰라도 되는데 뭐 경성으로 갔다가 뭐 다시 동경으로 가는 이야기예요. 이 작품 보면 되게 웃기죠. 부인이 이제 막 위급하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가야 되는데 요 5만 대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이런 것처럼 5만 대를 다 다녀. 그런 이야기잖아요. 읽어보면. 어쨌든 근데 그런 내용이고요. 염상섭에 대해서 좀 이제 보시죠. 2장이 만세전인데 거기 염상섭 1897년에서 1963년인데 연도를 외워야 돼요. 연도는 안 해도 되죠. 이거 출생 연도까지는 알 필요는 없고요. 네. 그러니까 하여튼 염상섭을 알면 되겠고 여기서 이제 사실주의 소설가고 언론인이라고 나오죠. 사실주의 소설가이자 언론인데 여러분 이제 하나 좀 알아둘 거는 우리가 사실주의가 나오면 이 자연주의라는 게 있어요. 사실주의하고 자연주의. 사실주의는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근데 자연주의는 뭐가 있냐면 약간 그 과학적인 요소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운명론적인 요소. 이런 것들이 좀 더 첨부가 되면 자연주의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염상섭의 그 표본실의 청개구리는 들어보셨죠? 개구리 해부한다고 아까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런 건 자연주의에 들어가는 거예요. 표본실 청개구리잖아요. 개구리 해부. 그 다음에 하나 더 이야기하면 김동인의 감자는 들어봤죠. 복녀 이야기. 복녀가 운명에 굴복하잖아요. 운명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주의하고 사실주의가 비슷한 것 같지만 달라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쨌든 사실주의 소설가고 언론인이고 17년에 일본에 건너가서 게이오 대학의 문과 재학 중에 3.1의 운동 가담 혐의로 투옥됐다. 그리고 귀국 후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폐허 동인에 밑줄 치세요. 폐허 동인으로 문학 활동을 시작했다. 되게 중요합니다. 염상섭 폐허 동인은 되게 시험에 잘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표본실의 청개구리 나오죠. 자연주의 작품으로 평가되는 표본실의 청개구리를 발표했다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세전부터 쭉 여러 작품인데 3대도 있고요. 이게 아까 이야기 가장 만연체로 쓰여진 긴 글로 쓰여졌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자 출신이에요. 이 염상섭은 여러분 꼭 알아두실 게 기자 출신이에요. 그래서 말이 되게 논리적으로 써요. 기자들이 그러잖아요, 말을 쓸 때. 그리고 만선일보 편집국장 뭐 쭉 이런 걸 했고요. 그다음 탁월한 언론인적 감각으로 사회현실을 날카롭게 파헤친 소설 썼고, 여기다 좀 밑줄 좀 쳐놓으세요. 거기 그 세 번째 줄 밑에서 탁월한 언론인적 감각으로 사회현실을 날카롭게 파헤친 소설 썼고 당대 문학가들과 논쟁을 통해 평론가적 감각, 문학관을 보여줬다. 그러니까 평론도 되게 잘. 왜냐하면 기자들이 평론 잘 쓰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염상섭은 그리고 글이 되게 이제 만연체, 물론 이제 모든 작품이 만연체는 아닌데 만연체의 글을 좀 많이 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만세전은 이걸 이제 무슨 소설이라고 하냐면요. 여로 소설이라고. 여로라는 게 뭐예요? 나그네의 길이잖아요. 여로. 옛날 그 드라마 여로도 있었지만 이 나그네의 길이 1924년에 이제 쓰여진 작품인데 어쨌든 결국 이 만세전은 어떤 내용이냐? 이건 좀 거기다 좀 필기를 좀 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걸
칠판에다 다 쓸 수는 없으니까 지식인의 내면, 그 한 지식인이 있잖아요. 지식인의 내면을 세밀하게 형상화했어요. 이 만세절 읽어보면 정말 이 지식인의 내면을 세밀하게 형상화, 이렇게 좀 써놓으세요. 지식인의 내면을 세밀하게 형상화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3.1운동 직전에, 그러니까 식민지화가 진행되는 어떤 조선 현실이 있겠죠. 이거를 되게 사실적이고 객관적으로 반영했어요. 사실적이고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적 객관적으로 반영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쓰셨죠? 3.1운동 직전에 식민화가 진행되는 조선의 현실을 사실적이고 객관적으로 반영했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작품은 큰 스토리는 아까 설명드렸죠. 1918년, 1919년 전이잖아요. 겨울에 동경 유학생이 이름이 누구였죠? 이인화예요. 이 주인공은 이인화입니다. 그래서 이 이인화가 그 구 여성이죠. 그러니까 그 하여튼 아내가 위독하다는 전보를 받고 귀국을 해. 그래서 다시 되돌아가는 구조. 이 내용은 간단해요. 맞죠? 아내가 위태롭다라는 위독하다는 전보를 받고 귀국을 했다가 다시 그러니까 여로예요. 여로가 뭔지 알겠죠? 나그네의 길이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작품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험 문제 이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자, 내가 동경에서 그러니까 이 작품의 만세전의 작품의 주인공인 이인화가 동경에서 귀국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만약 문제가 나오면 아내가 이독하다는 급전을 받아서 뭐 이렇게 산후 후유증으로, 그렇죠? 이해가죠?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주인공의 이름은 누구였어요? 아까 이인화. 그리고 이 사람이 연락선을 탔는데 노동자들 피해서 뛰어간 곳이 자꾸 있다면 목욕탕이죠. 이건 목욕탕, 이런 것도 나올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주인공이 식민지 조선의 현실에 좌절하면서, 이건 되게 중요합니다. 아까 이 작품의 원래 제목이 뭐라고 했어요? 묘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묘지니까 이 식민지 조선의 현실에 좌절해서 이를 무엇에 비유하고 있는가? 이게 구더기가 있는, 그냥 묘지지만 엄밀히 말하면 구더기가 있는 묘지. 자, 지금 썼는데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묘지가 되는 거죠. 식민지 현실을 이렇게 표현 기가 막히게 했죠. 구더기가 있는 무덤이면 얼마나 안 좋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이야기한다면, 이 서울을 떠나면서 이제 나는 누구의 편지에 답장을 보내느냐, 이 인화가 정자, 시스코라고 하죠. 시스코. 그 카페 여급인 웨이트리스에게 또 뭡니까, 편지를 보내는 그런 것도 이야기가 됩니다. 어쨌든 내용은 이 만세전은 뭡니까, 복잡하진 않아요. 그 앞에 이야기했던 이광수의 무정보다는. 근데 이제 내용은 뭐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는 아닌데, 어쨌든 그 내용을 읽어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쭉 설명이 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좀 아시면서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 좀 볼게요. 그래서 이제 궐자란 말이 나와요. 거기 29쪽에 보세요. 29쪽 찾으셨어요? 29쪽에 보면, 본적은 내 명함을 받아들고 내가 흥정을 다하기까지 기다리고 있던 인버네스는, 이게 나왔죠. 29쪽 보고 있어요. 29쪽. 인버네스 거기 나오죠. 인버네스는 여기 2번에 대한 설명이 또 나와 있습니다. 거기 소매 대신에 망토가 달린 남자용 외투라고. 그래서 괴롭게 군다. 나는 그래도 잠자코 명함을 뺏었다 하다가, 여기 이제 궐자란 말이 여러분 별로 안 들어본 말이죠. 네. 궐자는 또 쫓아왔어. 이게 궐자가 그 밑에 3인칭 대명사, 그를 낮잡아 이러는 말인데, 이 궐이 그 궐이에요. 그 궐. 별로 안 들어봤을 거예요. 이게 이제 한자에 보면, 농부는 아사라도 침걸 종자라. 농부는 굶어 죽어도 자기의 그 베개는 베고 잔다. 뭐 이런 말 나오는데, 어쨌든 그것 할 때 궐자예요. 이 궐자란 말이,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궐자는 뭐냐, 그놈이에요. 그놈이라고 써놓으세요. 그러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진짜로. 이게 그 사람을 좀 뭐랄까 낮춰서 쓰는 말이거든요. 그 궐자라고 쓴 겁니다. 그런 표현들이 쭉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민지 시대의 어떤 그런 상황. 그러니까 이 작품은 여러분 이제 읽어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망국의 백성. 그러니까 이 작품은 이제 이런 거예요.
망국이 나라를 잃어버린 백성이잖아요. 망국의 백성 또 그 지식인으로서의 자신의 편협함. 편협함. 그 다음에 하나 더 이야기한다면 조선 현실에 대한 무지함.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나 있어요. 읽어보면. 망국의 백성의 어떤 이야기, 지식인으로서의 편협함에 대한 이야기, 또 조선 현실에 대한 어떤 무지함,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 작품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뭐 이 내용은 뭐 여기 읽어보면 여러분이 뭐 크게 뭐 내용 자체가 뭐 어려운 내용은 별로 안 나올 거예요. 근데 여기서 특히 이제 이 작품에서 되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작품은 여러분이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이 끝부분이 이제 상당히 또 중요하죠. 이 작품은 내용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작품의 만세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1인칭 주인공 시점. 이 작품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는 거 또 좀 알아두시고, 이건 제가 전에 한번 설명드렸죠. 1인칭 주인공 시점하고 그 1인칭 관찰자 시점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알퐁스도데의 그 별 같은 경우가 1인칭 주인공 시점이고 1인칭 관찰자 시점은 사랑 손님과 어머니 주요 섭외. 그러니까 그 오키의 그 어린 아이의 눈으로 바라보는 어른들의 세계 이런 걸 이야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을 보면 어떤 개인의 발견이라든가 관찰, 고백의 서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교재 42쪽으로 한번 펴보세요. 그 작품 해설을 보면 작품 해설을 먼저 보세요. 그 개인의 발견, 관찰과 고백의 서사 해가지고 1번에 보면 이렇게 나왔죠. 구더기가 끓는 묘지로 가는 길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만세전이 그거예요. 그래서 3.1운동 직전에 식민화가 진행돼 중인 조선의 현실을 그린 여로형 소설 나오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로형 소설이고 1918년 겨울에 이 주인공 이인화가 동경을 떠나 귀국길에 오르면서 시작되고 23일간 이거 아까 제가 설명했죠. 그래서 여러 곳을 이렇게 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고, 또 하나는 사실주의 문학의 대표작이다. 첫 번째 단락에 밑에서 둘째 줄에 있죠. 1920년대 거기서 밑줄 쳐놓으세요. 사실주의 문학의 대표작이다. 이거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만세전이 원래는 묘지였는데 만세전으로 바꿨다. 그래서 그 밑에 설명 나오죠. 거기 41쪽 밑에 보세요. 자, 9장으로 이루어졌고 1에서 3장은 아내가 위독하다는 전보를 받고 동경을 떠나서 신호를 거쳐서 막 15년 새끼로 막 가죠. 그 다음에 4에서 6장은 부산에서 뭐 여러 가지를 목격을 하고 김천에 도착한 거. 그리고 궁핍한 뭐 여러 가지 조선인을 만나고 7에서 9장은 서울에 도착해서 유종으로 죽어가는 아내를 만나고, 그 다음에 변해버린 가족의 모습, 아내의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동경을 향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가죠. 부인이 정말 위급하면 바로 이렇게 달려가야 되는데 바로 안 가죠. 바로 가요? 계속 딴 데로만 가잖아요. 딴 데로만. 그렇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작품들을 이제 읽어보면 그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 이런 것도 보면 그게 인력거꾼 김첨지 이야기로만 보면 남자 이야기지만 김첨지 아내의 이야기 나오잖아요. 아내가 오늘 밤 꿈자리가 뒤숭숭하니까 나가지 마라 했는데 그날따라 운수가 엄청 좋아가지고 막 돈을 많이 벌어서 설렁탕 그래갖고 돈을 많이 벌었으면 집에 가야 되는데 집에 안 가죠. 김첨지가 막 설렁탕 먹고 막, 이거 어떻게 보면 그거는 부인의 어떤 죽음을 약간은 예감을 해서 그럴 수도 있는 거죠. 하여튼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것도 그런 면으로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3.1운동의 직전에 그런 조선의 사실적인 재현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1운동 이건 자전적 소설은 아니죠? 자전적은 아니죠. 자전적, 그러니까 소설은 아까도 자전적 소설이라고 해도 자전적은 될 수가 없어요. 거기에 허구적인 요소가 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자전적 소설은 될 수가 없어요. 모든 소설. 그래서 3.1운동 직전에 조선의 그 사실적 재현 이런 거를 다루고 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쭉 이 여로형 소설로 가면서 여러 가지 그런 현대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 이것도 뭐 깊이 들어가면 복잡한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표면적인 줄거리로 보면 이제 요 이야기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이제 우리가 이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표층적인 의미와 심층적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작품의 표면적인 줄거리가 있고 표면적인 줄거리와 심층적인 이야기를 좀 설명드립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 표면적인 줄거리는 어때요? 되게 묘지와 같이 답답한 현실이죠. 그러지 않나요? 읽어보면 되게 답답해 현실이. 그래서 아내와 가족으로부터 도피하고 탈출하고 싶은 주인공의 이야기 맞나요? 이 작품이 그 작가 이야기잖아요. 아내가 위급한데 바로 안 가잖아요. 그건 뭐냐면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아내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식민지적 어떻게 보면 현실을 이야기해. 아내라는 것은 식민지적 현실을 아내로 그냥 상징화 시켰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민지적인 그런 현실로부터 탈출하고 싶은 주인공 이렇게 써보세요. 표면적인 의미는 식민지적 현실로부터 탈출하고 싶은 주인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죠? 식민지적 현실로부터. 근데 네. 그 조혼이라는 풍습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혼한 부인은 맞는데 네. 그 애정이 없는 관계 있잖아요. 예, 예. 그 부인이라고 해도 그냥 입문가면서 아, 그렇죠. 예, 예. 별로 보고 싶은 예, 예, 예. 그렇죠. 맞아요. 예. 자기가 실제 예. 보신 사람은 일본에 있는 어떤 뭐 여점원 그렇죠. 김유정 같은 경우가 되게 더 반갑고 예. 거기에 갖고 싶은데 지금 정부가 와서 지금 부인이 위독하다니까 어쩔 수 없이 가는 입장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건 잘 보셨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일반적인 그 속의 상징은 그러니까 그 말의 이제 그 이야기의 상징은 그런 거라니까 아내를 이야기한다기보다는 그 아내는 어떻게 보면 이 작품 속의 구조로 보면 식민지적 현실로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식민지적인 현실로부터 바로 가버리는 게 아니라 바로 안 가잖아요. 그거는 뭘 의미하느냐? 그런 식민지적인 현실로부터 탈출하고 싶은 주인공의 마음을 이야기한다. 그런 얘기죠. 그 맥락 속의 의미는. 그러면 이것의 이면적인 의미는 결국은 식민지 조선에서 벗어날 수 있어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민지 조선에서 벗어날 수 없는 답답한 현실. 이게 이면적인 심층적인 주제가 되는 거예요. 개념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공부라는 게 그래요. 얼핏 보면 이 사람 되게 웃긴 사람이네. 부인이 이렇게 죽어가는데 바로 안 오는 이렇게 보는 거는 정말 일차적인 의미로 보는 거고 이 작품 속을 들어가 보면 그런 거라기보다는 이 전체적인 아우라는 그런 결국은 그런 상징적으로 나타낸 거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좋다. 그러니까 원래 작품이라는 건 그렇게 다양한 시각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국문학을 하면 좋은 이유는 뭐냐면 그냥 국문학을 안 해도 여러분 소설 당연히 읽을 수 있어요. 그렇죠? 소설 못 읽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한국인인데. 그런데 국문학을 하면 이게 이런 시각으로 볼 수 있구나라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일반적인 관점과는 좀 더 다른 어떤 이기적이에요. 그렇죠. 이기적이 당연히 그건 이기적인데 이제 그 이면적인 의미는 그런 걸 말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기적이죠. 이거 짜증나죠. 이런 남편이 있으면 진짜. 예? 나쁜 남편. 이게 예. 그때 신격호 회장 있잖아요. 예. 그 양반 얘기 같아요. 그 뭐, 양반이 그랬거든. 예. 그때 신격호 회장이 죽었는데 예. 그 양반이 진짜요. 21살 저기 결혼했는데 일본으로 가서 그 부인은 신영자를 낳고 저기서 죽어. 예. 근데 일본에서 하여튼 요거 내용 비슷.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많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열받죠. 막 보면 막 그렇죠. 이게 이제 그래서 이게 재밌는 게 이게 여성과 남성의 관점이 또 달라지거든요. 예. 읽으면서 여성의 관점을 보면 이게 진짜 이 왼수 덩어리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근데 또 남자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이 또 뭔가 그렇게 또 남자의 관점에서 또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아까 설렁탕 이런 내용. 이 뭐라고? 이해가 되죠? 이 사람이 이렇게 글을 쓴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되시냐고요. 저 사람의 마음을 이해를 할 수 있는. 아니 그 사람 마음을 그러니까 완벽하게 제가 무슨 그건 아닌데 그런 이 작품은 아까 제가 역사 그 당시에 돌아가는 그 현실을 묘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정기 비평의 관점에서 자자. 그러니까 이렇게 저도 이렇게 가려고 해도 지금 옆으로 막 질문하셔갖고 작가가 내포하고자 하는데 예.
조선인은 그렇죠, 아니죠. 그렇죠. 아 근데 제가 이렇게 여러 번 보니까 이야 실력들이 이게 뭐 제가 하산해야 될 정도 거의 대학원 수준이신데 질문하시는.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보다 예, 이런 예. 남자들이 많았어요 사실. 예,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그 옛날에 그 여자들이 제일 속을 썩고 사니까.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많이 그러니까 그런데 뭐 이게 어쨌든 제 말씀은 한쪽의 관점으로만 볼 수는 없고 이제 그걸 비평가들이 보는 관점 특히 이 작가가 말하는 거는 그 아내가 실제 아내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막 다른 이야기를 하셔갖고 그러니까 그것도 예. 시대를 비판하는 거예요. 그렇죠. 약간 그렇죠. 지금 이제 잘하시네. 그러니까 아까 선영과 영채 이야기도 그게 실제로 선영과 그러니까 재밌지 않나요 소설이? 실제로 선영과 영채를 의미한다기보다는 한국판 햄릿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렇게 보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 작품에 막 집착해갖고 뭐 웬스 덩어리 이러면 안 된다. 교수님, 예? 그러니까 이렇게 토론하다 끝내요. 그러니까 토론하고 이 작품 이제 오늘 마무리해야 돼. 예. 무더기가 끓는 묘지라는 거는 예. 3.1 운동할 그 시점에 일본들이 이 한국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그대로 묘사한 건가요?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 묘사한 게 아니라 작가 지금 그 염상섭이잖아요. 염상섭은 되게 사실주의적으로 현실을 바라보는 작가예요. 사실주의 작가면 또 사실이란 뜻인가? 그러니까 사실주의 작가인데 그걸 그 당시의 상황을 원래 작가들은 그러니까 뭐냐면 소설가들은 이 사람들 소설가이면서 시인도 되고 막 비평가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되게 표현 자체를 잘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만세 전이란 말도 되게 표현을 잘했잖아요. 그러니까 독립만세 이전인 거 잘 모르신 분도 계셨을 걸요 아마. 만세 전 뭐 나오니까 이해가 그러니까 막 뭐 어떤 분은 막 이 파전 전 그런 전은 아닌데 하여튼 그러니까 그런 것이고 지금 그런 것 자체가 이제 작가의 예리한 어떤 이미지네이션이라고 하죠. 상상력. 그러니까 영어로 이매진 있잖아요. 이매진 탤런트 이매진을 상상하라. 이매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매지네이션이 되게 뛰어난 거예요, 이 작가들. 그러니까 우리가 또 옆으로 가면 끝이 없는데 하여튼 그럽니다. 그 정도만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하여튼 작가들이 그러니까 제가 이 강의를 할 때 약간 옆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되도록이면 많이는 안 할 테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그래서 이제 43쪽에 이제 보면, 43쪽에 보시면, 보세요. 거기 첫 번째 줄부터 볼게요. 첫 번째 줄, 43쪽에. 내가 연락선에 승선하기까지 실상 주인공의 사적인 심정과 이야기가 중심이다. 그러나 연락선을 탄 후부터는 사정이 달라진다. 검문, 감시.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검문, 감시로 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간다면 아까도 검열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했죠. 일제의 어떤 검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상징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학이라는 게 좋은 점은 뭐냐면 답이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문학은 그러니까 수학처럼 1 더하기 2가 3 이게 아니라 문학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답이 없다니까. 예를 들어서 그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런 설명을 이야기를 할 때 그거에 대한 답은 없어요. 나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보세요. 그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 그 월명사에 제망매가가 있어요. 제망매가 있잖아요. 또 그 향가 중에 찬기파랑가가 있어요. 찬기파랑가. 그러면 이게 기파랑의 인격을 찬양하는 노래거든요. 찬기파랑가. 기파랑의 인격이 되게 좋다는 거야. 그런데 이걸 잘못 보면 이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이야기인가? 이걸 동성애적 관점으로도 봐요. 이 기파랑이라는 사람을 내가 어떤 거냐면 내과에 가서 세수를 하려니까 이 기파랑의 얼굴이 떠올라. 이걸 그냥 흠모로 봐야 될 것인가? 아니면 동성애로 이게 답이 없다니까 정답이. 이해 가세요? 문학이라는 게 그게 문학의 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거는. 근데 이제 비평가의 어떤 관점도 따지고 어쨌든 다시 이제 볼게요. 그래서 이제 검문과 감시가 시작이 되고 조선인을 대하는 일본의 위압적이고 폭력적인 태도에 위축이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내가 내 뜻을 펼치려고 하더라도 그것을 펼치지 못하는 어떤 시대적인 현실 이런 거를 이제 상당히 비판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을 보세요. 식민지 지식인의 고백과 한계.
찾으셨죠? 거기 43쪽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만세전의 특별한 점은 여로의 구조. 그러니까 여로라는 걸 한자를 보면 나그네 여자의 길로자예요. 그러니까 나그네의 길이라는 뜻이에요. 여로. 이거 옛날 뭐 드라마 제목도 있었잖아요. 여로. 그래서 나그네의 길인데 주인공의 내면 변화가 중요한 골격. 골격이란 건 틀의 틀, 중요한 틀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여기 고백에다 동그라미 좀 쳐놓으세요. 고백. 이 고백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개인의 각성이라는 건 깨달음, 각성이라는 게 깨달음, 깨와 설탕이 합해지면 깨달음이잖아요. 깨달음. 각성과 분열적인 내면을 적절히 그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동경을 떠나기 전까지는 책상 두라님 미인에게 식민지 조선인으로서 정체성. 이 정체성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뭐라고 그랬어요? 영어로.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 이런 말 나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지만 나는 누구인가? 요걸 따지는 거예요. 이걸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이 엘리트 지식인의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목욕탕 이야기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 달라고 좀 읽어보죠. 그 다음 달 읽어보면 자 보세요. 그 연락선을 타는 과정부터 상황이 달라진다. 정중한 건물을 받을 때만 해도 심각성을 깨닫지 않지만 하층민 조선 노동자들과 똑같은 취급받는 것에 불쾌해서 조선인들이 우글대고 냄새나는 3등 객실을 벗어나서 목욕탕으로 들어가 버린다. 이렇게 나왔죠? 그 목욕탕. 그래서 아까도 이게 이런 문제가 시험에도 나올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일본인들 틈새에서 일본인인 척 아까 군자연 기억나시죠? 그런 것처럼 일본인인 척 침묵을 지킨다. 그러나 넘겨보세요. 조선인을 비하하고 경멸하는 태도에 대해서 심한 충격을 받는.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읽어보면 일제 어떤 하에서의 어떤 식민지적 현실을 비판하기 위해서 이렇게 소설 속에다가 이렇게 써놓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내려가다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자, 거기 44쪽에 그 마지막 단락을 볼게요. 만세전은. 찾으셨어요? 3번 바로 위에. 일제 강압 통치와 식민주의, 자본주의적 수탈 문제를 자, 여기서 또 조금 어려운 말 나와요. 전경화하지 않고. 있나요? 네. 이 전경화란 말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이게 이제 여러분 공부하다 보면 이런 용어들이 나오면 용어 자체를 물어보는 뭐 전경화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진 않아요. 근데 이 용어를 좀 알아야지 이해가 쉽잖아요. 전경화라는 게 뭐냐면 전경화라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배경, 경치, 앞전, 그다음 될 화자예요. 그러니까 이 무대 어떤 작품이라든가 무대의 전면에다가 이걸 내세워 버리는 거. 전경화라고. 그러니까 무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앞에다가 이게 중요한 내용들을 딱 내세우는 거. 요걸 전경화라고 그래요. 전경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스타일 문제를 전면에 내려오지 않고 이런 뜻이죠. 쉽게 말하면 주인공이 내면 고백을 매개로 그러니까 결국 고백이란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컨페션. 그래서 이 과정에서 개인의 취향, 고민, 감정, 주장 등 자아의 문제. 자아라는 게 결국 자아 정체성과 똑같거든요. 나는 누구인가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버려진 구여성 아내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결국은 아내가 위독한 상황에서 시작돼서 죽음과 장례로 끝나지만 식민지 현실에 대한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도 읽어보면 아내는 그냥 하나의 촉발 트리거란 말 들어보셨어요? 트리거? 방아쇠. TRIGGER 트리거의 것이고 결국은 그것을 매개체로 식민지적 현실을 보여주는 거죠. 맞나요? 지금 일본에서 그 한국을 막 이렇게 가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걸 사실적으로 보여준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어려운 말이 뭐냐면 자각과 과정을 보여주기엔 동인으로만 가능할 뿐 이런 말 나오죠. 동인이란 말이 뭐예요? 동인. 거기 그 동인. 동인이 뭐냐면요. 움직이게 하는 요인이라는 뜻이에요. 뭔가를 움직이게 만드는 요인. 이거 되게 많이 쓰는 말인데 문학에서 동인. 그래서 가능할 뿐 서사의 중심에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제가 아까 말한 대로 나오잖아요. 그러나 아내는 자 이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한 남성 지식인을 조선으로 불러들여 식민지 현실에 대한 장황한 현실과 가정을 보여주기 위한 동인으로 기능할 뿐 나와야 한다 제 말이 맞죠? 그러니까 이 아내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은.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이제 잘 모르는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1차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왼수로 보지만 그런 의미로 작가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다 이런 걸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아내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놀라거나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세요. 오른쪽에 45쪽 보세요. 그저 아내와 가족에 대한 체면 치레로서 피곤한 귀국길에 올라야 하는 상황을 귀찮게만 여긴다. 귀국을 서두르기는커녕 이발하고 물건을 사고 마음에 있던 아까 카페 여급도 만난다고 그랬죠. 예. 만나서 막 이런 어쩌고저쩌고 해요. 뭐 다 안 읽어도 되겠죠.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그 자체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식민지적 현실을 피하고 싶은데 피할 수 없는 상황. 이해가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 무슨 말 알겠죠? 그걸 묘사했다. 딜레마에 빠지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도 보세요. 다음 단락에 보면 집에 도착해서 죽어가는 아내를 만나는데도 병인의 방에 나는 쾌쾌한 냄새에 비위부터 상하고 만다. 최소한의 연민, 불쌍히 여기는 마음조차 못하고 싫은 마음을 감추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이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떤 그 식민지 현실에 대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이해를 좀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 단락에 보면 이인화의 냉정하고 경멸적인 태도, 멸시하는 태도는 무력하고 부정적인 가족원의 형상화를 이야기하고 아까 조언 말씀하신 게 나와요. 조언의 패습 이런 것도 강조를 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엄밀히 말하면 뭐 조언의 패습보다는 어떤 식민지 현실에 대한 어떤 그런 차가운 냉소적인 자세 이런 것들이 강하다는 거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구혜성 아내를 종속되고 열등한 존재로만 그릴 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아내가 막 만약에 뭡니까 죽어가는데 막 아내를 보고 그 막 눈물을 흘리고 이러면 완전히 센티멘탈해지는 소설 돼버리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떤 작품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볼 수 없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의 트리거일 뿐이라는 말 이제 아시겠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그 일본에서 조선으로 오면서의 그 과정. 그래서 여루 소설이 되는 것이고, 자 46쪽을 넘겨보세요. 그래서 이제 만세전 아까 묘지라는 거 제가 이야기했죠.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만세전의 그 원래 제목이 어떤 것이냐 이렇게 또 물어볼 수 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런 그 소설 같은 경우는 문제가 이렇게 물론 이제 전체적인 내용과 관련되지 않은 것은 나올 수 있지만 이게 단답 형식으로 이렇게 이제 이 사람이 이 소설 좀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는 당연히 나옵니다. 여러분이 출제자면 안 내겠어요, 그런 거? 당연히 내지. 그래서 근데 이제 너무 막 뭐 세부적인 걸 내진 않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나오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 이 묘지에서 만세전으로 이 작품을 바꿨다 뭐 그런 얘기가 쭉 써놓은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제 다른 건 좀 넘어가고 47쪽에 보세요. 47쪽에 거기를 좀 볼게요. 거기에 보면 이제 편지의 말미에서 찾으셨죠? 현재 말미에서 이인화는 문학도의 자세로서 자유롭고 진실된 생활에 대한 신념을 강조한다. 뭐 이 부분에서 이인화의 여론은 개인적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거기다 밑줄 좀 쳐놓으세요. 거기 47쪽의 두 번째 단락의 둘째 줄 끝에 이인화의 여론은 개인적 가족적 자아의 차원에서 사회적 민족적 자아의 차원으로 전환되고 있다. 그러니까 자, 요 이야기 조금 더 설명 좀 드리면 아까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결국 아내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내. 그렇죠. 아내라고 이걸 보면 개인적인 차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내라는 것이 그냥 아내가 아니라 이걸 식민지적 현실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개인적인 거예요, 사회적인 거예요? 사회적인 거죠. 개념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더 크게 확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아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상황을 보면 식민지적인 사회적인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학도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려고 하는 염상섭의 선언으로도 이 작품을 확대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을 여러분 이제 쭉 읽어보시면 그런 맥락들의 그 의미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잘 드러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품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쭉 여러분이 그 작품들 읽어보시면서 쭉 보시고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챗GPT에다가 이렇게 쫙 한번 정리를 해서 이게 어떤 내용으로 들어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하여튼 이 작품에 이제 보면 어떤 선로의 문제, 선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요약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이 배를 타고 가잖아. 이 그 주인공 인화가 선실 이런 말 나오겠죠. 배 타고 들어가는
선실 있잖아요, 선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선실로 막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1등석, 뭐 3등석, 이런 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말하는 부르주아와 이 프롤레타리아의 문제들. 그러니까 유산계급, 무산계급 우리가 흔히 그런 말 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의 문제. 그러니까 그 노령근해라고 이호석의 작품 중에 노령근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그런 거거든요. 러시아 영토 가까운 바다. 이게 노령근해인데 그런 것처럼 여기에도 1등석과 3등석이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의 문제 이런 것도 다룰 수가 있고요. 결국은 여기에 또 선실이니까 하나 좀 더 이야기하면 항구라는 말이 이제 작품 읽어보시면 나와요. 항구. 그럼 이 항구라는 것은 뭐냐? 항구라는 건 뭐냐? 결국은 그러니까 뭐 노역과 추위에 피곤해서 잠에들 그러니까 이 항구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사람 정말 시적이에요. 잠에 들어가는 항구 이렇게 써요. 멋지지 않아요? 그냥 항구라고 쓴 게 아니라 잠에 들어가는 항구. 그러니까 어떻게 잠에 들어가냐? 격심한 노역과 뭐 추위에 피곤해서 대단하죠. 격심한 노역과 추위에 피곤해서 깊은 잠에 들어가는 항구 뭐 이렇게 쓰거든요. 하여튼 그런 거는 뭘 의미하느냐? 결국은 일제의 탄압으로 인해서 그리고 우리 민족이 뭐겠어요? 느끼는 피로감이 이런 것들을 잘 드러내고 있다. 일제의 탄압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우리 민족이 느끼는 피로감이 어떤 건지 이런 것을 또 잘 드러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작품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되어 있고 그런 작가의 어떤 내면의 그 고백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뭐랄까요 자기의 취향 요 이야기도 좀 하나 더 이야기 다 쓰셨죠? 네. 뭔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이 주인공은 자신의 취향과 의지, 감정을 솔직하게 그냥 남들 하는 게 아니라 고백하는 개인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 자신의 취향이라든가 그다음에 의지라든가 이런 감정들을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작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경에서 이제 고베로 갔다가 시모노세키로 갔다가 뭐 부산에 서울로 가는 이런 여로형의 구조를 통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오만 데를 다 가죠. 동경에서 갔다가 뭐 김천 형님 댁으로 갔다가 부산 국수집으로도 갔다가 뭐 여러 가지 가죠. 뭐 경성의 병화의 집으로도 갔다가 여러 가지를 가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여러 곳을 간다는 것 자체도 이렇게 막 가잖아 하여튼 이렇게 가는 것도 어떤 주인공의 이런 갈등의 구조 이런 것들을 상당히 잘 묘사하고 있다. 갈등. 제가 그 이야기했죠. 갈등이라는 말을 원래 뭔 뜻이냐면 그 칡나무하고 등나무예요. 칡나무하고 등나무. 나무 중에 칡나무는 막 왼쪽으로 막 꼬불꼬불 가고 등나무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꼬불꼬불 간대요. 그래서 갈등이라는 게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인공의 그런 그 상황에 대한 갈등 이런 것들을 잘 묘사한 작품이 이 염상섭의 철이 없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예. 아니 그렇죠. 37페이지 보니까 나이가 나오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보면은 위에서 성분이 정도 22세 정도 된 책상 주변님인 나.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 나이 정도면 사실 사상사를 잘 알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 예. 공부만 하고 네. 뭐 현실 잘 모르다가 예. 이제 자기는 굉장히 우쭐하게 잘난 걸 생각해서 이제 살고 있는데 예. 우연한 기회에 고향 고국으로 돌아가고 오는 와중에 조금씩 이제 현실을 알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성장해가는 그렇죠. 그러니까 빌덩스 로만의 깨닫고 식민지 지식인으로서의 자기를 예. 나는 이게 좀 잘났다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일본의 군함발 밑에 가르치고 있는 아예 그런 부모와의 관계 예. 그런 것을 깨달아갖고 자기 좀 기술도 생각하고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 아닌가. 예, 아니 맞아요. 그런 내용들도 있고. 하여튼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게 그 자체로 이제 볼 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아내라는 존재라는 것이 실질적인 아내라기보다는 그 상징적인 표현이다. 그걸 이제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글은 되게 잘 썼죠. 읽어보면 어때요? 이 염상섭의 필체가 또 다르죠. 지금 그 저기 이광수의 스타일하고 염상섭은 기자 출신이잖아요. 기자 출신이다 보니까 글이 되게 수려해요. 딱딱딱 이렇게 쓰고 글도 좀 잘 익히죠. 읽으면 이렇게 막 그렇게 안 익히진 않을 거예요. 인간미가 없는 것 같아요. 아 누가요? 이인화가요? 여기서 연기, 영상 작가의 그 우리가 인간적인 작가의 시각이 아 그러니까 작가가 제가 이야기했잖아. 이 염상섭은 이 사람은 기자 출신이다 보니까 현실을 이렇게 냉정하게 이렇게 바라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간미가 있게 쓰지는 않죠. 그러니까 인간미가 있게 예, 그렇죠. 약간 현실을 그렇게 쓰는, 그러니까 원래 기자의 시선이 뭐 어떤 감정이 들어가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감정을 배제한 채. 근데 여기 보면 그 영상섭이라는 사람은 네. 한민운동에도 가담했을 만큼 그러면 조금 요 내용하고 반대되는 느낌. 아니, 그러니까 그런 운동에 가담을 했지만 그걸 직접적으로 내가 막 이렇게 참여주의적인 어떤 안가주망처럼 쓰는 게 아니라 그 자체를 이야기는 하는데 약간 떨어지니까 이걸 좀 더 말해서 뭐냐면 질문들을 하시니까 제가 좀 더 깊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걸 이제 관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아니 여러분이 수준이 높으셔갖고 제가 막 여러 가지 이야기. 자기의 감정은 드러내지 않고 예. 이걸 관조적이라고 유식한 말로 관조적. 그러니까 뭐냐면 조자가 무슨 빛을 줬자 비친다. 이게 조명할 때 조. 그러니까 볼관. 그러니까 이게 새의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게 빛을 줘요. 빛을 줘. 적은 이제 뭐뭐 하는 이런 뜻이잖아요. 뭐뭐 적 이렇게 써서. 그러니까 관조적은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보고 비친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있어. 상황이 있으면 그 현실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현실로부터 한 발 떨어져 가지고 현실로부터 한 발 떨어져서 현실을 바라보는 걸 관조.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관조적은 뭐냐면 우리가 지구에 있어. 좀 비유를 제가 쉽게 드리자면 지구에 있으면 지구에 대해서 이렇게 막 잘 헷갈리잖아요. 어떤지 몰라. 그렇지 않나요? 근데 내가 무슨 로켓을 타고 바깥으로 나가면 지구의 표면을 잘 보이잖아요. 그 지구에 있을 때는 지구가 동그란지 뭐 푸른색으로 빛나는지 잘 모르는데 뭐 실제로 로켓을 탈 필요는 없지만 그런 거. 그게 관조적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 현실 속에서 좀 더 떨어져서 그 현실을 바라보는 자세. 교수님 관조적이 되려면 네. 3인칭 시점이 맞을 것 같은데 이건 1인칭. 아니 그러니까 이게 단조적이 꼭 3인칭으로만 그러니까 3인칭도 당연히 되지만 1인칭으로도 볼 수가 있죠. 왜냐면 1인칭은 자기가 직접 여기 다 들어가 있잖아요. 자기. 그러니까 1인칭이 이렇게 들어가는 있는데 1인칭도 꼭 뭐 1인칭이라고 해서 무조건 관조적이 아니고 이런 건 아니니까 그것도 소설에 따라 다르죠. 왜냐면 그 알퐁스 도데의 별 같은 경우는 이제 되게 감성적으로 썼잖아요. 알퐁스 도데는 이 스테파네트 아가씨와 나와의 관계를 되게 낭만적인 어떤 필체로 썼지만, 그러니까 이 관조적이라는 의미 자체가 꼭 1인칭은 그걸 안 쓰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1인칭으로 썼어도 내가 작가의 눈으로 바라보면 또 다르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문학이라고 하는 거는 딱 이거는 이거다라고만 딱 칼로 뭔가를 재서 이야기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 관조적이라는 그 정의가 저 네. 쉽게 좀 관조적은 사물로부터 한 발 떨어져서 어떤 상황으로부터 한 발 떨어져서 그 사물이나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 그거는 굵은 생각에 예, 그거는 관망. 아니 관망하고는 또 달라요. 그러니까 관망은 그냥 지켜보는 거고 관망한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오늘 질문들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싸움을 해. 간망은 싸움을 하면 그래 니들 어떻게 하나 한번 지켜보자 이런 의미예요. 간망한다는 거는 약간 바라보고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하고 지켜보는 그런 관점이고. 자기 자식도 네. 애를 낳는데 네. 이뻐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조그만 고깃 덩어리 네, 맞아요. 이런 식으로 예. 나는 그렇게 지금 그렇죠. 소설에 있는 나는 그렇게 예, 바라본다는 거죠. 그렇죠. 예, 맞아요. 거리감을 두는 거죠. 예, 그렇죠. 거리감을 두는 거죠. 자기 감정 예, 맞아요. 다 그냥 배제하고. 그러니까 그런 뜻을 보면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1인칭이라고 해서 1인칭이라고 오늘 지금 질문하는 것들이 보통 이게 1학년 수준이 아니신데. 그러니까 그 폰에 나오는 그 사슴을 통해서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게시하는 그거랑은 좀 다른 거죠. 그 폰에 그 긁어 생각을 폰이랑 그거니까 거기에 사슴을 통한 자기의 마음을 그거는 제가 아니까 그거 생각은 제가 강의를 지금 아직 안 들어가지고 제가 그걸 안 봐서 어쨌든 제가 들고 나서 그건 이야기해드릴게요. 과제. 그거는 과제는 알아서 다음에 해드릴 테니까. 그거 지나간 거 아니에요? 지나간 거. 예. 그러니까 어쨌든 그 중요한 거는 그 관조와 관망은 좀 다르고,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1인칭 소설이라고 해서 그 알퐁스 도데의 별만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그게 뭐 문학은 그래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나는 이렇게 볼 수 있다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거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만 더 이야기해 볼게요. 좀 시간이 있으니까 어차피 오늘 여기까지만 하니까 자. 뭡니까? 월명사에 제망매가가 있잖아요. 제가 이거 전에 한번 설명드렸잖아요. 죽은 누이의 죽음을 애도하는 향가잖아요. 이건 알죠? 네. 제망매가. 삶과 죽음의 길이 여기 있음에 나는 간단 말도 못하고 갔느냐.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여기저기 떨어지는 잎처럼 같은 가지에 났는데 가는 곳 모르겠구나. 극락에 만날 나는 도닦으며 기다리겠다. 뭐 이런 거거든요. 되게 심플하죠. 그런데 여기 보면 그러면 이 죽은 누이를 애도하는 이야기잖아요. 죽은 누이를. 이렇게 문학이 재밌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금 월명사의 작품이 유명한 작품, 향가 중에 가장 멋있는 작품이 여기냐면 같은 부모라고 안 해. 같은 가지에 나고 같은 부모라고 안 한다니까. 하단 가지에 나고 가는 곳 못 아운데요. 같은 가지에 났는데 가는 거 모르겠구나. 그 다음에 죽음을 어떻게 해요?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여기저기 떨어지는 잎처럼. 멋지지 않나요? 신라시대에 이걸 썼다니까. 신라시대. 어느 가을, 여러분 그렇게 쓸 수 있어요?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여기저기 떨어지는 잎처럼 같은 가지에 나고 가는 곳 모르겠구나. 멋지지 않아요? 그걸 썼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이 월명사에 보세요. 여러분이 제망매가 썼으면 과연 승려의 관점으로 보면 이게 맞는 건가요? 승려는 일단 가출이 아니 가출하면 다시 돌아오는 거니까 출가를 했어. 출가를 하면 자기가 누이가 죽어도 그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뭐 글까지 남기거나 이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 거라니까.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 아니다. 그래 안 그래요? 답이 있어 이게? 이 답이 있냐고. 그러니까 승려가 이런 걸 쓰면 된다. 뭐 또 어떤 사람은 안 된다. 아까 저기 뭡니까 충담사의 참 깃바람과도 그걸 동성애로 봐야 된다. 안 본다. 제 말 이해가죠? 독자가 본다는 그러니까 독자 그렇죠. 그게 독자 반응 비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 독자 반응 비평. 그거를 작품에 대해서 보는 관점은 이 독자의 몫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자의 죽음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작품을 떠난 작가를 떠난 작품은 더 이상 작가의 몫이 아니다. 이제 그게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제 깊이 있게 안 들어가려고 하는데 질문을. 전에도 질문 나온 사람이 어떤 독자는 이해할 수 있고 어떤 독자는 이 망할 놈의 자식. 그렇죠. 여러 가지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아까 이야기를 좀 하셨지만 작품이 강의라는 게 이게 딱 뭐 이야기만 할 수가 없어요. 뭐 들어보셔서 아시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이 또 질문도 하고 뭐 이게 꼭 시험에 위해서 제가 시험용으로 강의도 하는데 하다 보면 그건 좀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 또 질문하면 제가 그걸 또 대답을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저 되도록이면 좀 시험과 관련 있는 걸로 좀 하는데 이 문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 이게 한 가지로만 이야기할 수가 없는 내용이 많아서 그렇게. 여기서 근대성을 얘기할 때 예.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집단의 논리보다는 개인의 자유와 개성을 옹호하는 예. 이런 과거에는 네. 개인이나 이런 걸 중요시하지 않은 그렇죠. 공동체잖아요. 맞아요. 우리의 개념. 그렇죠. 근데 근대 들어가서 바로 나라. 그렇죠.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정체성,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이런 문제들이 이제 막. 개인을 맨날 따지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본거인가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가 지금 마음을 살짝 그렇죠. 거기다 예, 살짝 예, 그러니까 약간 이거죠. 쉽게 말하면 나를 이렇게 벗어나려고 하도 얘는 이 사람은 뭐라 그럴까 되게 객관주의적인 사람이 기자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나 약간 벗어나려고 내가 이러면 안 돼. 다시 원점으로.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주로 말하면 금이 강한 사람이 딱딱딱 떨어지는 거예요. 일로 가려다가 딱 일로 오고, 일로 가려다가 일로 오고. 그 정도까지 이야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나요? 이제 이 정도? 예. 예.